자, 4주차 강의. 자, 비교 분류. 자, 요 페이지 보세요. 3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비교 분류하는 문제들 있죠. 그러니까 문제 유형들을 보면은 각 제시문, 뭐 가, 나, 다라, 뭐 이렇게 몇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n가지의 제시문을 n가지의 제시문을 보고, 맞죠? 그 각 입장에 공통점을 서술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한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라는 식의 논제를 대비하기 위한 개념을 오늘 배우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기본적으로 비교라는 것은 맞지? 공통점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견준다라는 말이야. 비교라는 것은 공통점과 차이점, 맞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게 바로 비교야. 알겠어? 대조는 뭐야? 대조.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하는 게 바로 대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비교를 하라라는 것은 공통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각각 서술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류라는 말은 무엇이냐? 분류. 분류라는 것은 묶는 거예요. 같은 성질을 지닌 정보끼리 한데 묶는 것. 알겠어? 그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알겠어? 우리가 보통 비문학 독해에서 분류라고 한다면, 맞지? 분류라고 한다면 이제 상위 정보에서 하위 정보로, 공통점이 있는 하위 정보로 이제 묶이는 것을 분류라고 하거든요. 맞아? 내용 전개 방식에서 이제 분류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분류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문맥을 보면은 뭐 우체국 아저씨가 뭐 지역별로 택배를 분류하였다 이런 식의 예문을 들 수가 있어. 맞지? 그랬을 때 분류라는 말이 성립되는 문맥을 보면은 그 우체국 아저씨가 무엇을 기준으로 지역, 맞아? 어떠한 지역을 기준으로 그 택배를 이렇게 나누는 작업 이런 것들을 분류라고 하는 거잖아. 맞아? 어떠한 특정한 공통적 기준점에 의거해서 정보들을 묶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류라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 눈빛 보소. 자, 일단은 우리가 비교나 이제 분류의 차원의 논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는 자, 이러한 표를 작성하는 게 유리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어?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공통점에 해당되는 내용 딱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차이점에 의한 것들을 찾는 연습을 이렇게 할 건데 보통 세부적인 차이점을 찾는 것은 큰 정보에서 이제 작은 정보로 거시적인 정보에서 미시적인 정보로 자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밑에 보시면 우리가 비교와 분류를 할 때 알아둬야 되는 핵심 개념들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자 형광펜 또는 빨간펜 쳐주세요. 공통 주제와 공통 전제를 찾아 제시합니다. 자 공통점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자 공통 주제와 공통 전제는 보통 각 제시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 별표. 기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인과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과정 2번 그 다음에 결과 3번 순서 주의하세요. 원인 1번 과정 2번 결과 3번이야. 오케이? 이 1번 2번 3번 등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의미 있는 기준점을 찾는다. 오케이? 자 가령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대상이 비교를 할 때 공통점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차이점을 논하는 부분에서 변별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차이점을 찾을 때는 그 두 대상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그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했니? 그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어떠한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그 차이가 발생을 했을 것이고 맞지? 그리고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 맞지? 두 대상 간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이 야기한 결과론적인 차이점이 있어.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과정적 그 과정에서 또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원인, 과정, 결과.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과 사이에 있는 과정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정보에 해당되는 차이점을 찾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 과정에 의한 이 차이점을 찾으시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고요. 맞죠? 이걸 통해 가지고 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준점에 의한 차이점을 위에서 찾은 이 기준점에 해당되는 1번, 2번, 3번에 따른 그 기준점에 따른 차이점을 자, 너희들이 이제 밝히면 되죠. 맞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차이점을 자, 대리버, 대칭어 등을 활용해서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여기서 대리버, 대칭어를 사용하실 때 필요한 점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맞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R 시리즈, 대리버, 대칭어들 막 나열되어 있죠. 맞습니까? 어떠한 특정한 대리버가 제시가 됐어. 그렇다면 그 대리버에 해당되는 그 반대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죠. 맞아? 나 이거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R 시리즈 공부 뭐 한번 우리가 대충 훑었는데 맞죠? 뭐 제대로 다 공부가 안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 이따 수업 끝날 때 언급하겠지만 다음 주 R 시리즈 다시 회독 들어갈 거예요. 다시 테스트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테스트 다시 좀 더 이제 어렵게 문제를 낼 거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R 시리즈 풀 때 테스트 할 때 난도보다 지금 난도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느껴지죠? 맞아요? R1 다시 테스트를 할 건데 자, 문제 난도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뭐 여튼지 간에 그건 수업 끝날 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논술에서 배경 지식 진짜 중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넘깁시다. 자, 일상적 비교와 논리적 비교 한번 볼게요. 일상적 비교와 논리적 비교. 맞죠? 자, 혹시 자기 엄마가 스트레스 좀 주는 사람 있어요? 엄마가 좀 스트레스 줘.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한테 좀 스트레스 주는 사람 있어요? 요즘엔 잘 안 그러시죠? 맞죠? 근데 예전에는 어떤 엄마가 있었어? 맞지? 예를 들어서 자, 혜영이가 있어. 아니. 이름은 쓰지 마자. 자, 어떤 여학생이 있어. 자, 여기에 없는 여학생 누구 있을까? 수희라는 여학생. 자, 수희는 이제 엄마가 있죠, 엄마. 자, 수희의 엄마가 있는데 수희의 엄마의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무인도에서 뭐 아이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자, 엄마의 친구가 있어. 엄마의 친구.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엄마의 친구예요? 아니면 엄마의 친구의 딸이 문제가 돼요? 엄마의 친구의 딸이 문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서 엄마가 항상 이제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이제 스트레스 주는 거야. 수희야, 수희야, 내 친구 딸 걔 누구 땡땡땡 알지? 걔 이번에 서울대를 갔다더라. 학원도 안 다녔대. 맞아? 장학금도 받다더라. 그리고 또 효신도 아주 뛰어나다고 하더라.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맞아? 스트레스 이빨 받겠지. 맞아? 근데 우리 딸은 왜 그럴까? 막 이러는 거야. 실제 그런 어머니가 없겠죠. 근데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거야. 그렇다면 너희가 수희의 입장에서 맞지? 듣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자기랑 그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비교는 무슨 비교야? 약간 좀 감정적인 비교잖아. 이게 이성적인 비교입니까? 아니죠. 어떤 두 대상 간, 비교될 대상 간의 그 정보적 범주가 맞춰지지 않은 채 그냥 이 딸이 이러했다는 것만으로 나한테 이게 비교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성적인 비교가 아니야. 감정적인 비교야. 맞지? 부럽고 이러니까 나한테 이제 한풀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맞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반박을 할 수가 있어. 너희가 수희의 입장에서 엄마한테 이렇게 반박을 해봐. 뭐라고 반박을 할까? 엄마,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공부는 유전이래. 지능은 유전이래. 엄마 나한테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얘는 아무래도 엄마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겠지. 그러니까 학원도 안 다니고 서울대 간 거 아니야. 맞지? 엄마가 나한테 좋은 유전자 물려줬어? 이렇게 엄마의 말을 후벼 파는
자, 이렇게 이성적인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맞지? 근데 자, 봐봐. 수희가 엄마한테 이렇게 했던 말들은 바로 뭐야? 자, 인과야, 인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마가 나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한 그 원인 때문에 내가 현재 지금 공부를 못하는 결과를 얻지 않았느냐? 라는 식의 비교를 해주는 거야. 맞아? 나도 이 친구처럼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면 나도 공부를 잘할 수 있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맞지? 이거 폐륜인가? 뭐 여튼지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줘. 이게 무슨 비교야? 논술에서 말하는, 자, 이게 분석적 비교, 인과적 비교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비교야, 이 비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단순히 감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비교가 아니라, 자, 논술에서 사용되는 비교는 이러한 식의 분석적, 인과적 비교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볼 거예요. 자, 이제 비교의 성립 조건을 보세요. 비교의 성립 조건. 자, 비교 대상은 둘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비교 대상은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야 되고, 자, 대상을 견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기준이 있어야 된다. 밑줄 쳐주시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 이 기준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좁을수록 좋아요. 알겠어? 자, 그럼 옆에 여기 표가 어디 갔냐? 표가 날아갔는데, 이 표에 보시면 아이유 옆에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자기의 이름으로. 자, 아이유. 자, 옆에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자, 자기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민경아, 너랑 아이유의 공통점은 뭐야? 뭐라고? 성별? 공통점? 자, 봐봐. 이거는 마치 그거야. 나랑 차은우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 둘 다 사람이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맞지? 자, 이 공통점, 이 비교하는 항에서 공통점을 잡을 때는 막연하고 구체적으로 넓은 걸 잡는 게 아니라 좁을수록 좋아요. 알겠어요? 더 좁혀봐. 그러니까 나랑 아이유랑 뭐 공통적인 취미상이 있을 수 있잖아. 맞지? 민주야, 너랑 아이유랑 공통점이 뭔 것 같아? 괜찮아. 그냥 지원해도 돼.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노래를 좋아한다로 잡을게. 노래를 좋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가 실제로 노래를 좋아하고 아이유도 노래를 좋아하니까 가수를 하겠죠. 맞아? 공통점을 노래를 좋아한다. 단지 성별이 같다거나 사람이다거나 이러한 식의 막연하고 포괄적인 것들은 맞지? 공통하고 잡으면 안 돼. 맞아? 자, 노래를 좋아해. 이렇게 좁을수록 차이점을 논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야. 맞아? 노래를 좋아하지만 아이유는 어때? 노래를 잘해. 꾀꼬리 목소리야. 하지만 난 노래를 좋아하지만 어때? 소리 지르는 것을 잘해. 맞아?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견줄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논할 때는 항상 좁고 작을수록 좋다. 오케이? 자, 넘어가. 자, 비교의 공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의 공식. 자, 아까 전에 앞 페이지에서 배웠던 거야. 자,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와 공통 전제를 찾아. 오케이? 공통 주제하고 공통 전제. 자, 공통 전제를 찾을 때에는 자, 제시문에서 자, 논제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케이? 논제를 보시면 전제하고 명령어들 있잖아. 맞지? 그런 전제 부분을 잘 찾으시면 돼요. 전제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랬을 때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 공통 범주는 자, 넓을수록 좋다, 좁을수록 좋다. 공통 범주는 좁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공통 범주를 최소화시키는 거야. 두뇌 풀가동을 시켜가지고. 알겠어? 아이유와 나의 공통점? 여자? 사람? 안 돼. 최소화시켜. 최대한 머리를 굴려가지고 최소화시키라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개념어.
자, 여기서 개념어를 2개 이상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개념어를 2개 이상 사용할 때 보통 개념어를 하나만 찾아도 그 개념어의 대칭어, 자, 대리버가 되는 항이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맞죠?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서 개념어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사용할 개념어를 모른다 이러면 어때? 좀 난해하겠죠? 그걸 언제 또 말로 풀어서 씁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개념어는 최대한 많이 알수록 유리하다는 거야. 자, 대리버랑 대칭어의 개념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리버. 자, 대리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반의어로 쓰는 개념이에요. 반의어. 맞죠? 엄매 개념으로 막 디테일하게 갈 필요까지는 없는데, 보통 이제 반의어를 나누는 기준들이 있어. 아, 여기. 한 쌍의 말 사이에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자,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반의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반의 관계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봐봐. 자, 주연아, 총각의 반의어는 뭐야? 처녀. 내가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게. 야, 총각의 반의어가 할머니는 될 수 없니? 총각의 반의어가 할머니는 될 수 없어? 대답해봐. 범주가 뭐? 들어 반대되잖아. 총각도 할머니도 반대되잖아. 뭘 안 돼, 임마. 내가 너한테 삑 뜯었어? 뭐가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건데, 뭐가? 아, 그러니까 뭐가 왜 반의어가 안 되냐? 총각은 좋고 할머니는 늙었어. 또. 자, 잘 말했어. 자, 봐봐. 반의어는 차이나는 의미 범주가 단 하나만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2개의 단어가 반의어가 되려면 99%는 동일한 범주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1%만 차이가 있어야 돼. 결정적인 하나만 달라야 된다. 그래야지 반의어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총각과 처녀는 둘 다 어때? 성인, 남성, 여성. 맞지? 성인이면서 서로 결혼도 안 했고 뭐 이런 식의 공통점들이 많아?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 뭐? 성별이 다른 거야. 근데 총각하고 할머니는 어때? 차이나는 의미 범주가 2개 이상이지.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 나이가 든 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닥치세요. 자, 여튼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게 이제 반의어입니다. 알겠죠? 반의어는 어떻게 보면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은 단어의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의어를 찾을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의미 범주가 딱 하나만 차이 나는 그 쌍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의어가 될 수 있다. 자, 상부관계하고 양극관계는 그냥 읽어보세요. 알겠죠? 읽고 배경지식화 시키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어를 봅시다. 대칭어하고 대리버는 같으면서 좀 다른 개념이야. 자, 대칭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특정한 의미나 개념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자, 2가지 개념을, 자, 별표, 밑줄. 상호 보완적으로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 사용하는 말이나 어구를 뭐라고 한다? 대칭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대칭어는 공통 범주 속에서 차이점을 가진다라는 건데, 자, 가령 그런 거야. 대리버하고 대칭어는 좀 다르거든? 맞지? 서로 상호 보완적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국어하고 수학은 대리버야? 대리버야? 차이점이 너무나 많지. 맞아? 하지만 국어하고 수학은, 자, 수학 능력 시험 평가 항목이라는 공통적인 범주 아래, 맞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개념들이잖아. 대칭적으로. 맞아? 그렇기 때문에 국어하고 수학은 뭐 대칭어가 될 수가 있어. 맞아? 자, 여튼지 간에 대리버를 중심으로 대칭어도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자, 공통주제하고 공통전제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통범주는 최소화시켜야 되고 개념어를 2개 이상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원인, 결과, 과정에 관련된 차이점을 분석을 하는데, 자, 원인, 과정, 결과 이 순서대로 이제 그 차이를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찾으신 차이점들은 다 근거가 됩니다. 알겠죠? 다 근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준점에 의한 차이를 밝히고, 그 다음에 차이점들을, 자, 대리버, 대칭어들을 활용해서 선명하게 부각시키는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배경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찾은 이 차이점들을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R 시리즈, 맞아? 그게 최소값이야. R 시리즈에 있는 그런 개념어들이 최소값이라고. 맞지?
어쩔 수 없이 사탐을 잘하는 친구가 인문 논술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맞죠? 용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밑에 핵심 개념 유사 차이가 있는데, 자, 밑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을 보고, 자,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거야. 맞지? 비교를 하는 방법의 감을 찾기 위해서. 이게 각각의 제시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각각의 제시문. 자, 그러면 옆에다가 요거를 가라고 하고, 요거를 나라고 할게요. 가하고 나. 그래서 여기 가, 이렇게 나 이렇게 해주고, 자, 먼저 잘 봐봐. 자, 공통점을 찾을 거야. 맞지? 자, 공통점. 두 개의 대상에 뭐 공통점으로 딱 보이는 가장 그 정보가 뭐 있어요? 뭐겠어? 뭘 대상으로 지금 그린 그림이야? 그렇지, 소녀. 자, 소녀의 모습이 어때요? 피스풀하죠? 맞죠? 자, 뭐 평화로운 소녀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점 찾았다고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차이점을 찾는 게 중요해. 차이점. 자, 차이점을 보면은 자, 딱 보이는 차이점 하나씩 논해볼까요? 자, 지금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에서의 소녀의 그 소녀가 향하고 있는 시선이 어때? 서로 좀 이질적이죠? 이거는 정면을 향하고 있고 이건 좀 측면을 향하고 있고. 맞지? 자, 차이점을 보면은 자, 정면과 그리고 측면을 응시하고 있어. 맞지? 근데 얘는 어때? 뭐 측면만 응시하고 있죠. 측면만. 맞죠? 자,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차이점을 한번 또 볼까요? 뭐 색감의 차이가 있죠? 맞아요? 색감. 색감 무슨 색을 좀 주로 사용하고 있어? 좀 원색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맞지? 자, 원색 위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 화려한 느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자, 그 오른쪽에 있는 나 그림은 어때? 약간 좀 단색 위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좀 차분한 느낌을 줌과 동시에 왼쪽 그림보다는 조금 사실적인 느낌이 좀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은 바로 뭐예요? 화려하고 역동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얘는 사실적이고 차분한 느낌이 들어. 됐어? 자, 그럼 잘 봐봐. 지금 우리가 정리했던 이 차이점에 대한 정보를 볼게. 요게 지금 우리가 각각 이게 우리가 각각 파악했던 요게 과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 해당되는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화려하고 역동적이다, 사실적이고 차분하다라는 결과적인 정보가 나타나. 자, 그렇다면 자, 최종적으로 무엇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러한 그림의 특징이 나타나는 걸까? 여기선 개념어가 필요해. 자, 피카소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이 그림,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하죠?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해요? 아시는 분 있어요? 무슨 주의? 무슨 주의야? 이게 초현실주의죠. 초현실주의. 맞죠? 이건 사실주의예요. 사실주의. 각각 초현실주의 학풍, 이 유행을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고, 이것도 사실주의라는 그 학풍 내에서 유행했던 그 과정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초현실주의하고 사실주의라는 개념어적인 대립항이 나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고 있으면 백날 이런 식의 문장 100개 써봤자 어때?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배경식이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맞죠? 내가 왜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귀찮게 테스트 만들어가지고 왜 귀찮게 이렇게 하겠어? 사실 테스트 만든 것도 일이야. 맞지? 눈알 빠질 것 같아. 맞아? 눈알 빠질 것 같다고. 실제로 몇 번 빠졌어. 몇 번 빠져가지고 몇 번 집어넣었어. 맞아? 힘들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물론 힘들지. 맞지? 힘들지만 이 생각을 하셔야 돼. 너희들이 이렇게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영어 개고생을 하잖아. 맞지? 수학 문제 10문제만 풀어봐. 머리털 한 5개는 빠진다고. 맞아? 그렇게 개고생을 해가지고 오를지 안 오를지도 이제 그 약간 좀 불확실한, 맞지? 그럼 매번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마지막에 쫄리는 그 수능까지 봐야 돼. 이러한 모든 과정을 어때? 이 세 문제로 퉁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세 문제로 프리패스 하는 거잖아. 맞지? 그거를 너무 날먹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알겠어? 자, 논술도 수능에 못지않은 어느 정도의 밀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집중력을 가지시되 한번 할 때 진짜 집중력 있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대충 그냥 책 읽듯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전투적으로 공부를 하시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튼지 간에 자, 여러분들이 자, 이러한 개념들 있잖아. 사실 이러한 개념들 이러한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단계의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 맞지?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죠. 맞아요? 자, 아비투스. 아비투스란 말 들어봤어요? 아비투스? 아비투스 무슨 개념이죠? 이게 아마 프랑스 철학자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그 주창한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아비투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개인적 취향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적 취향.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우리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점에 대한 정보들이 다 다르잖아. 준거점이 달라요. 준거점. 이 준거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거야. 자,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외식 쉬는 날 외식을 했어. 맞지? 외식을 했는데 외식을 하는 기준값이 뭐예요? 외식을 한다라는 거. 나는 그냥 그 가족들이랑 같이, 맞지? 10,000원짜리 백반집 가서 그 밥을 먹어도 외식이라고 생각을 해.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고, 맞지? 외식이라고 한다면 오마카세 이런 데 가가지고 1인당 막 15만, 20만 이런 데 가가지고 최소한 막지. 이렇게 식전빵도 나오고, 맞지? 그리고 그 각 메뉴마다 포크랑 나이프 다 쓰는 게 다 다르고, 이런 식의 식당을 가야지 나는 어때? 외식을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뭐가 달라? 개인적인 지식이나 행동 기준이나 그 사고 기준의 기준값이 다 다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개인이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자, 현대 사회에서 아비투스는 맞죠? 구조적, 계급화돼가지고 이것들은 되게 상속이 됩니다. 계속. 맞아? 보통 자식이 가지고 있는 이 아비투스의 수준은 부모의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맞아? 이거 그 부모의 환경이나 재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뻔한 유전적 얘기 하려고? 아니야. 봐봐.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맞지? 여러분들의 사고 기준이나 판단값에 대한 아비투스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맞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그 초반에서도 그랬잖아. 맞지?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아직 유효하다니까. 맞지? 내가 여러분들의 삶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계급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급진적인 사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책에 바릅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 근데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논술하고 외적인 이야기인데 한 3분대로 끊을게요. 지금 현재 화폐 가치가 엄청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은 받으세요, 혹시? 20년 전에 1억의 가치가 지금의 2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화폐 가치는 지금 엄청 낮아지고 있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왜 지금 유행하는 줄 알아? 비트코인이 실물 자산으로서의 결제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비트코인은 실물 자산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지지받는지 알고 있어요? 화폐의 값이, 달러의 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화폐의 가치를 잡기 위한 견인 개념으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거야. 사실은.
이건 아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잡고 있는 수많은 달러나 이제 세계적인 화폐의 양이 시중에 풀리잖아? 그러면 세계 경제 그냥 붕괴되는 거야. 맞아? 물가 폭등하고 그냥 붕괴되는 거라고. 맞아? 그 수많은 화폐를 비트코인들이 잡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예전에는 10억 이상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100억이요, 100억. 말도 안 되게 부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지금 현재 이 지역 아파트 값이 한 15, 막 비싸면 한 15에서 25억 되나요? 맞죠? 그 정도 안정적인 이제 중산층 집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뭐 적당히 직업 그 뭐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살면은 뭐 잘 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의 그 양극단은 더 심해지고 있고 이거는 더 여러분들이 그 사회에 진입할 때면 더 힘들어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학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막 열심히 아동바동 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쯤 느끼는 그런 사회의 양극단의 그 현상이 더욱 심해질 거라는 거야. 맞아? 난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느끼고 있어. 그래서 모든 자산을 지금 난 다 투자로 돌리고 있거든. 맞아. 모든 자산 다 투자로 돌리고 있어. 맞아. 뭐 여튼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재 기준으로서 가장 그 미래 가치 기준값을 높이는 행동은 바로 뭐냐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변에 높은 아비투스를 가진 집단들과 교류를 하면서 사고를 넓히고 지식을 얻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향을 받으시고, 알겠지? 계속 자극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대학교 가서 학점 따가지고 취업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맞죠? 프랑스 꼴 납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찾아보세요. 알겠죠? 찾아보세요. 자, 여튼지 간에 자, 결론은 뭐다? 열심히 하시라 이 말이야. 알겠어? 답안지 대충 봤는데 맞죠? 답안지 대충 봤는데 맞죠? 화내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화를 냅니까? 고객님들한테 자, 화를 낼 수는 없고 좀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냥 이런 말로 대신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준과 차이점이 있어. 그 차이점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아까 우리가 과정으로 봤잖아. 근데 여기서 대립항으로 잡아야 되는 초현실주의하고 사실주의는 이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원인 정보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뭐에 해당돼야 된다? 배경 지식에 해당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면 답을 쓰기가 매우 쉬워져. 난도가 확 낮아진다고. 우리가 어떠한 개념어를 모르고 있으면 이 개념어를 어떻게 풀어 써야 될까라는 그 고민 때문에 맞지? 제대로 된 답안이 나올 수가 없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교형 출제 사례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2대. 자,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이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비교하시오.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경우는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이에 나타난 삶의 태도. 자, 삶의 태도가 이제 그 전제되는 정보죠. 어떠한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야. 맞지? 자, 비교하라는 거. 이게 이제 명령어지. 맞지? 자, 비교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교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통적인 항과 차이점이 있는 항이 나타나는데, 그 차이점을 찾으실 때, 맞지? 차이점을 찾으실 때, 처음에 과정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차이점들을 이렇게 또로로로록 찾으신 다음에, 그 눈에 보이는 과정적인 차이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항, 딱 찾으시고, 이것들이 나타나는 원인에 해당되는 개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사회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맞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 맞아? 그 원인에 해당되는 그 개념어들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서술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숙대. 가 날서나 제시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의 차이점. 맞지? 뭐 대응의 차이점.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 대응의 이게 보통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 맞지? 개인의 삶의 방식에 의한 차이점이 나타날 수가 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의 그 차이점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사회 구조가 이제 뭐 큰 정부인지 작은 정부인지 뭐 이런 식의 정보들에 따라서 뭐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의 삶의 방식에 의한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삶을 좀 미시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여러 가지의 대립항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대립항들에 대한 정보들은 이제 뒤에 내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좀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여튼지 간에 뭐 비교하는 문제들 뭐 이렇게 있다. 이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분류. 자, 분류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자, 기준에 따라 자, 묻고 가르는 과정이다. 자, 묻고 가른다라고 이제 사전적으로는 정의되어 있지만, 논술에서 분류를 하라는 말은 그냥 공통적인 범주로 묶으라는 말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알겠어? 사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돼. 알겠어? 자, 그래서 분류와 범주와의 의미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분류하고 범주화. 자, 분류는 자, 여러 대상을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하죠. 맞나요? 그 다음에 범주화. 범주화는 공통적인 속성이나 관계를 통해서 대상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맞지? 뭐 이런 사전적인 의미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뭐 하는 거야? 묶기. 맞지? 묶는 거야, 묶는 거. 알겠어? 하나의 정보 분류로 묶는 거야, 묶는 거. 알겠어? 묶는 게 핵심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이거는 이제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고, 자, 밑에 봅시다. 자, 분류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봅시다. 분류를 하는 과정. 자, 첫 번째, 대상들이 어떻게 서로 유사한지. 맞지? 공통점을 먼저 살펴봐. 그 다음에 차이점이 뭔지를 살펴봐. 그 다음에 공통점, 유사점과 차이점 중에서 의미 있는 속성이나 관계를 중심으로 대상을 몇 개의 집단으로 묶어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속성이나 관계는 맞죠? 뭐가 있어? 기준점이 있어. 기준점. 어떠한 기준점이 있느냐? 바로 뒤에 정리를 해놨어. 맞지? 기준점에 의해서 속성과 관계를 이제 묶어주는 거야. 오케이? 자, 보통 이렇게 묶어줄 때는 이렇게 처음에 큰 기준과 범주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범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묶기 시작하면은, 맞지? 작은 것부터 묶기 시작하면은 글이 난잡해져. 이거 너희들이 못 묶어. 나중에 결론을 완성하지 못해. 그냥 이러다가 어때? 그냥 화이트만 주구장창 쓰다가 이제 끝나는 거야. 알겠어? 자, 가장 큰 범주부터 작은 범주까지, 맞지? 점강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류하라는 요구시. 자, 별표 3개 쳐주시고요.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논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학교별 기출 및 예상 문제 쓸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자, 논제 분석을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와 제시문의 공통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자, 제가 드리는 모든 문제들은 출제 의도, 출제 의도, 그 다음에 채점 방식 뭐 이런 것들 다 적어 놓을 거거든요. 다 이제 넣을 거고, 대학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 또 필요한 정보들 다 제가 넣을 수 있는 정보들은 다 넣을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첫 번째 출제자의 의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봐봐, 내가 수업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어. 맞지? 다 기억은 할 수 없고, 하다가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다가 첨삭 받아보다가, 아 맞아, 이 새끼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상기시키면서 체화가 되는 거야. 이게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피드백된 답안지, 그리고 제대로 된 해설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파악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건 첫 번째 출제자의 의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제시문의 공통 주제 이런 거 잘 파악해야 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공통 주제와 관련된 핵심 속성과 관계 이런 것도 잘 파악을 관계를 잘 나열해 봐야 돼. 나열해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2개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세워 제시문을 분류해 보는 거야. 자,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 이거는 감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많이 해봐야 돼.
이 나열된 정보 중에서 이게 가장 핵심이구나, 이게 가장 코어구나, 이것들은 많이 접해봐야 돼, 사실은. 맞아? 이거는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식의 방법론적인 요소가 약간 좀 적용되기 힘들어요. 이거는 좀 감의 영역입니다. 지금 너희들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분류의 규칙이 있어. 분류의 규칙 잘 봐봐. 자, 분류의 규칙이 있는데 가나다라 마바, 이게 뭐예요? 제시문들이겠죠. 맞아요? 보통 제시문 몇 개냐? 6개? 자, 6개씩 제시문 나오는 경우, 뭐 고대는 한 7개, 막 8개씩 나옵니다. 미친 학교예요. 맞죠? 자, 여튼지 간에 이게 이런 것들을 분류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분류의 대상. 맞지? 분류의 대상이 이제 제시문들을 분류의 대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논제에서 나오는 뭐야? 명령어들이야. 이게 바로 뭐야? 분류의 체계야, 체계. 그래서 전제하고 지시사항을 잘 보시면서, 맞지? 어떠한 기준으로 나눠야 될지를 어때? 여러분들이 잘 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논제 다 있어. 알겠지? 뭐 어떠한 의견에 따라서 찬성한 측과 반대한 측으로 나누고, 맞지? 그것들을 그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이런 식으로 분류하시오. 이런 식으로. 맞아? 특히나 이제 고대, 내가 말했지만 고대하고 외대, 그다음에 경희대. 그래서 이런 그 분류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고대는 거의 고정이에요. 고정이라고 볼 수 없이, 고정이라고 좀 보기는 힘들고, 작년에 다시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작년 유형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분류를 하실 때 현상 중심의 분류하고 뭐 태도 입장 중심의 분류가 있는데, 자, 현상과 영역에 있어서 자, PEST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PEST. 자, PEST가 바로 뭐냐? 자, P는 뭐야? 정치. 맞아? 정치. E는 뭘까? Economics. 뭐? 경제. S는 뭘까? S로 시작하는 거. 그렇지. 사회야. T는 뭘까? 테크놀로지야. 뭐야? 과학이지, 과학. 맞지? 미치겠어. 그 짤 볼 때마다, 맞지?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 맞니?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자, 어떠한 논제가 있어. 어떠한 소재가 있는데, 이 어떠한 소재를 우리가 이제 통일에 관련된 것들을 소재로 나눠볼게. 통일. 다음은 통일에 관련된 각 입장, 제시문들을 나열한 것이다. 각 제시문들의 입장을, 맞지? 제시문들의 입장을 찬성과 반대축으로 나누어서 요약하고 그 관점을 비교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고 쳐볼게. 맞아? 자, 그럼 통일에 관련해서 우리가 뭐 이제 가나다라, 이제 가나다라 뭐 4개 제시문이 있다고 해볼게. 맞지? 이제 우리가 이걸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찬과 반으로 나눠야 돼. 찬과 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찬과 반으로 나누는 건 이건 어렵지 않아. 눈만 있으면 분류할 수가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단계는 논술이 아니야. 이 정도는 그냥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맞아? 근데 여기서 논술은 뭐야? 이 찬성도 이게 왜 찬성하는지. 찬성하는 측이 2개 있고 반대하는 측이 2개 있다고 해볼게. 맞아? 찬성하는 측 입장에서 통일에 찬성해야 되는 이유로 주된 근거, P를 찾아보니까 뭐야? 경제적 이유. 그걸 근거로 들 수가 있겠죠. 왜? 북한에 뭐가 많이 매장돼 있어? 히토류가 그렇게 많이 매장돼 있대. 맞아? 히토류가 그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요즘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막 발생하니 많이 이러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히토류를 통제하고 있어. 맞아? 그 히토류가 이 반도체 생산의 주요 원료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히토류가 난리도 아닌 거야. 맞아? 근데 북한은 어때? 북한. 우리나라보다는 중국하고 친하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북한을 어때? 흡수 통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377조거든? 내가 봤을 땐 뒤에 0이 하나 더 붙을 거야. 맞아? 저는 항상 잘 때 있죠. 청주에 하이닉스 본사가 있어요. 자기 전에 청주 쪽으로 절을 한 번씩 하고 잡니다. 맞아요? 절을 한 번씩 하고 자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맞지? 거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나한테는 종교야. 하이닉스가. 자, 여튼지 간에.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맞지? 자, 그 다음에 그 찬성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서. 맞아? 지금 동아시아 정세가 되게 약간 불안하잖아. 근데 우리가 든든한 북한을 먹게 되면은 어때? 바로 이제 유라시아랑 연결되는 그쪽 철로도 개설할 수 있고 그쪽 관계를 조금 더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약간 좀 그 지리적인 이점을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우리가 중국 가려면은 뭐 타고 가야 돼 지금? 배 타고 갑니까?
배 타고 가면 좀 빡셀 것 같은데, 맞지? 비행기 타고 막 가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막 이제 철도로 막 갈 수 있고 뭐 그런 식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반대한 측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맞아? 그런 식의 경제적인 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할 논리도 있겠지. 맞아? 뭐가 있겠어? 사회보장 비용. 맞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진짜 좋은 게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뭐예요? 사회기본보장제도예요. 의료보험 같은 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귀에 닳도록 많이 들으셨을 거야. 제가 미국에 오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맞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보통 미국에 한 10년 정도 있어야지 이런 말을 쓰잖아. 저는 미국에 한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아파서 그때 뭐 이게 허리 도수치료 그렇게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300불인가 했어. 300불. 300불. 그때 하나 그때로 계산하니까 40 몇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싸게 주고 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도수치료 받잖아. 한 3천 원이면 받습니다. 의료보험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사회보장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이유는, 맞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부유층이 많이 세금도 내고 이래서 그런 건데, 근데 이 북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 이제 사랑니 뽑을 때마다 이제 100만 원씩 나가고 뭐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 식의 흡수 통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사회보장 제도나 북한에 인프라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인프라가 없어. 다 상가수도 깔아줘야 돼. 인터넷은 다 깔아줘야 돼. 진짜 몇백 조가 아니야. 몇천 조가 들 수도 있어. 맞지? 하이닉스 갖다 팔아도 안 될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맞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반대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찬성과 반대의 근거가 되는 항들을, 맞지? 자, PST 영역으로 나눠서 파악을 해본 다음에 그것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우리가 대립항을 찾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점. 분류는 할 수 있잖아. 이게 정치적인 영역에서 대립항이다. 경제적 영역에서 대립항이다. 맞지?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대립항이다. 문화가 서로 달라. 맞아? 남남북녀. 맞지? 그래서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측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 맞지? 그러한 그 대립항들에 대한 기준점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걸 잘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 자, 근데 통일이 진짜 되면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통일이 되면은 너희들한테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시뮬레이션 돌려보자. 어떨 것 같아? 통일되면? 나쁠 것 같아? 대부분 다 그 인식 조사를 해봤더니 그 뭐지? 나이가 어릴수록 그 30대 미만, 30대 이하일수록 저도 포함이잖아요. 맞죠? 30대 이하. 자, 30대 이하일수록 약간 통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크고, 맞지? 이제 40대 이상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게 크다고 하더라고. 뭐 그 이유를 굳이 분석할 이유는 없겠지만, 뭐 아무래도 일단은 그런 게 크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게 큰 것 같아. 이 배타적인 습성이 되게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중국 지금 세대에서 중국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중국? 캄보디아 어때요? 캄보디아? 캄보디아 여행 보내준다고 하면 갈 거예요. 자, 나는 그 모범 택시에서만 봤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 맞지?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끝나고 모범 택시 한번 봐봐. 졸라 재밌거든. 이재훈 나오는 거. 진짜 모범 택시에서 나오는 게 판타지가 아니야. 진짜야. 맞아? 어떻게 그렇게 당한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잖아. 맞지? 캄보디아 숙식 제공. 뭐 한 달에 200불. 200불이면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 290만 원 정도 돼요. 200불 플러스 2000불 플러스 뭐 인센티브 뭐 1500불. 뭐 하면은 우리나라 돈은 한 4에서 500만 원 되겠죠. 뭐 적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맞지? 아니 그게 아무리 그게 그 삶의 유혹이 된다고 한들, 맞지? 어떻게 연고도 없는 그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맞아? 그 일을 할 생각을 할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 현상을 따질 때는 이제 개인과 사회 측면에서, 맞죠?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 맞죠? 자, 그 다음에 신층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 맞죠? 자, 그리고 부분과 전체, 맞죠? 그리고 자, 미시, 거시. 그러니까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과 사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대립항을 찾을 때, 맞죠? 심리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 맞지? 자, 입장과 태도. 자, 입장과 태도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긍정과 부정, 어떠한 그 소재에 의해서 긍정 또는 부정, 맞죠? 자, 그렇다면 이 논리 구조는 이제 순접의 구조, 역접의 구조, 맞지? 자, 그 다음에 그 어떤 소재에 대해서 호감, 비호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맞아? 자, 그리고 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적극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태도, 맞죠? 주체적 태도, 맞죠? 그 다음에 비주체적. 뭐 이 말보다는 이제 능동적인 태도, 수동적인 태도 이런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하죠. 맞죠? 그리고 자립적인 태도, 비자립적인 태도. 맞죠? 자, 보시면 저 이런 식으로 각각, 맞지? 영역, 현상, 그 다음에 입장, 그리고 태도,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이 기준값들에 대한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이점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이 가장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 있잖아. PST.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거의 한 8, 90%의 문제로 구성이 되니까, 맞지? 8, 90%의 문제로 구성이 되니까 최대한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어들, 맞지? 이런 것들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사설 모의고사 많이 풀잖아. 그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독서 영역에서의 그 비문학 지식들 있지. 이것들도 논술에 도움이 많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 공부할 때 독서지문 요즘 사설 모의고사들 보면은 막 머리 아프고 막 힘들잖아, 맞지? 어차피 그냥 독서 지문 분석할 겸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배경 지식화 시켜. 너희들은 논술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된다고. 알겠어? 어찌 됐던 간에 독서 지문들 보면은 뭐 되게 그 개념어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요. 맞죠? 요즘 독서 지문들 보면 다 서울대 박사급 그런 인력들이 다 만들기 때문에 어디서 이상한 거 다 지금 막 끌어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내용 만들고 그럽니다.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진짜. 해가 가면 갈수록 한 진짜 1.5배씩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독서가 그래. 독서가 그렇다고. 뭐 여튼 그렇다는 건데 비문학 독서 하는 것도 다 공부다 생각하고, 맞죠? 그렇게 공부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째 있죠. 요거 하고 좀 쉬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봐. 대립을 초월하는 제3의 관점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경희대. 자, 경희대하고 다른 학교 있는데, 이건 좀 이따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경희대에서 많이 나오는, 자, 그 유형인데, 잘 보자. 대립을 초월하는 제3의 관점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맞지? 자, 사례를 보면은 대립관계, 공정관계, 그리고 긴장관계라는 제3의 관점이 이제 필요한 경우들이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논리적 추론의 영역에 있는, 자, 6가지 논증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변증법이 있어요. 변증법. 들어보셨어요? 변증법 하면 여러분들 해겔의 변증법 그것밖에 모르죠. 맞아요? 우리가 보통 논리적 추론이라고 한다면 이거 아마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을 거야. 맞지? 귀납,
그 다음에 자, 이 6개의 논증이 있거든요. 6개의 논증. 이 6개의 논증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위에 있는 것들을 논리적 논증의 기준값, 논리적 논증의 방법이라고 하고 밑에 것들을 비논리적 논증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시간이 많으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래 걸려요. 이거 하다가 끝나요. 맞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대부분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용어야. 근데 여기서 제3의 관점을 활용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변증법적인, 맞지? 논증 구조를 펼친다는 건데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변증법을 조금 쉬운 단계에서 1차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 논술 단계에서 그 언급되는 변증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변증법이라고 한다면 자, 뭐가 있어요? 정이 있죠, 정. 맞죠? 정과 대립되는 무슨 항이 있어? 뭐가 있어? 정. 반이 있어요, 반. 맞죠? 정과 반이 무슨 관계야? 친구 관계야? 무슨 관계야? 대립 관계야, 대립 관계. 대립 관계의 정과 반이라는 두 개의 의미 범주가 있어. 이것들을 합치는 게 합의 개념이죠, 합. 근데 여기서 합은 단순히 이 정과 반의, 맞죠? 정과 반의 조합, 융합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정과 반이 마치 단순히 합쳐지는 조화와 융합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 맞아? 조화와 융합으로 보면 이게 논리적 관계지. 맞아? 이게 왜 비논리적이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의지적 통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의지적 통합. 자, 어렵죠? 자, 보통 정의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의 상태는 모순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야. 사회를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맞지? 반이 뭐야? 모순을 자각하는 상태야. 뭔가 이상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모든 사회 구성의 발전 단계를 해겔은 변증법적인 원리로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원시인들이야. 맞지? 웃기기기 막 이지로 하고 있어. 맞아? 우리들 방금 전에 우리 뭐 먹었지? 저녁에 무슨 찌개 먹었냐? 뭐 맛있는 찌개 먹었잖아. 사실 우리가 이제 원시인들이었다고 한다면 뭐 먹고 있어야 돼? 노루피 이런 거 마시고 있어야 돼. 맞아? 그렇잖아. 멧돼지 잡아가지고 그 질긴 멧돼지 고기 막 구워 먹고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그런 단계에서 불도 없는 단계야. 아직 프로메테우스가 이 세상에 도래하기 전이야. 불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질긴 고기를 막 먹고 있어. 근데 질긴 고기를 막 이렇게 먹고 노루피를 막 마시면서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못하는, 맞지?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연찮게 어때? 우연찮게 불을 발견해가지고 그 불에 불을 구워 먹었더니 어때? 정말 맛있고 쫄깃하고 그것으로 먹었을 때 더 몸에 힘도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을 느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아직 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을 사용하는 것에 편리함을 느껴서 그 생것의 고기를 그대로 먹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이 두 개가 어때? 대립항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불을 사용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야. 맞아? 일종의 그러한 식으로 사회가 계속 발전해 나갔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변증법이야. 오케이? 자, 쉬었다가 이 변증법적인 원리를, 맞죠? 자, 논술 문제와 결부시켜가지고 이해하는 것으로 자, 페이지 2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분에 시작할게요. 25분.